분의 발제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자 21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5개 국가를 연구 사례를 좀 총괄하는 챕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만은 요 결론부처럼 우리 요 준비하신 연구자가 백유식 박사님이시죠? 요 잠깐만 결론처럼 말씀을 좀 듣고 발제 토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개 나라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좀 초점이 다르고 나라별로 맥락이 굉장히 달라서 일관되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좀 정해봤는데요. 사실은 나라별로 그 가족제도라든지 성관련제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스웨덴 같은 경우에 남녀 맞벌이 모델이 중심인 거는 여성들이 그 출산하고 나서 애들 키울 때 육아 때 그걸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잘 되는 데 비해서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 그거를 실제로는 그 풀리 서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런 복지제도 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뭐 일생활 균형 제도라든지 휴일 휴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는 가운데 각국의 시간제 근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제 근로만 딱 떼어서 이해하면 왜 저기 저 나라는 저렇지 뭐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이번에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다른 그 리터러처 리뷰를 하면서 문헌들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우리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일본, 독일처럼 원래 이런 나라들이 좀 보수적인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을 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아까 네덜란드 얘기한 것처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과거에 보수적인 그 남성 중심의 모델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는 걸 바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시간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걸 보면서 좀 한 게 시간 선택제란 말이 굉장히 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선택자 기존 시간제 뭐 질이 나쁜 시간제도 시간 선택제인지 아닌지 전부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기존 시간제와 정부가 새롭게 만드는 시간제가 뭔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영국 이퀄리티 오피스에서 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논의가 있더라고요. 퀄리티 파트타임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 게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좀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이러냐면 어저께 그 시간제 일자리 정부에서 공공부문 특히 정부 쪽에서 갖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보니까 아직 압도적으로 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현재 존재는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이런 정의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조가 안 됐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시간제가 좋은 시간제가 많은 게 공공부문이 많습니다. 공공부문.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미국도 보니까 이런 게 있고요. 독일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공공부문 쪽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분적으로 이게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러피언 파트타임 다이렉티브가 있어서 유럽 전체에 적용된 노동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국이 이 파트타임 다이렉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새로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에 통합시키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을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에 proportionality, on the pro rata base, 시간에 비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약에 시간법을 좀 강화한다면 명확하게 하는데 이게 선언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고용과 일생활 균형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시간제 고용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간제 고용이 실제로 각국에서 나라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 고용률 제고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고용률 제고가 그냥 뭐 끌어올린 것만 아니라 사실 여성 인력이나 우리 인력들을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활용하고 실업자나 비고용화를 줄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노동력이 줄어들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도 안 썼지만 시간제 근로가 여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년 연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년 연장이 되면서 청년 고용을 막지 않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시간제를 하기 위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 문화나 관리자들이 연장 근로를 당연히 하고 그게 거의 상리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간제 근로는 뜻은 좋은데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있고요. 공공부 선도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쪽 그 아직도 직장 내 남성 중심이고 직장 제일주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찍하면 쟤는 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사실은 확산되기 어렵거든요. 평가도 좋게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독일에서 본 것처럼 시간제 관리자, 할당제 비슷한 거 이런 걸 한번 공공부문에서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시간제 근로자들이 애환이나 또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타. 근데 그럼 나머지 시간제 근로자, 우리 다수 이제 180만의 시간제 근로자 압도적인 다수가 질이 안 좋은데 내버려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권리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다. 새로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180만에 되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질을 높일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뭐 종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개 나라를 보면서 좀 우리나라에서 뭘 배울 것인가를 좀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국가가 이게 시간제 일자리가 좀 발생되고 확대되고 뭐 정착되는데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 법과 제도가 좀 미흡한 게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일부에서 좀 진정성을 좀 의구심하는 사람들도 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은 이제 외국의 사례였고요. 이 외국의 사례를 과연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의 이제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이 두 분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토론을 좀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옥 박사님의 토론을 좀 같이 좀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 다 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5개 국가에 대해서 해외 사례 연구를 아주 심층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조사 중심으로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까지 제공되었던 단편적인 소개 수준을 넘어서 좋은 정책 자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해외 사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있었나, 그간에. 고용노동 정책이 한 60년간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지난 60년간의 노동정책사에서 시간제 근로정책은 이렇다 할 정책은 없었다. 작년에부터 이제 뭐 된 걸로 보면은 잘 봐도 초기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좋은 자료들이 나오면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되는 대책을 정부가 많이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와 노동계나 시민계에서 우려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선택제 수요 조사 같은 부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곤혹도 좀 겪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확산하겠다는 조치 자체는 사실 비난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고용률 70% 로드맵에 이게 당기다 보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자리가 매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뭐 시간 선택제 용어라든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해도 결국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어떤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시간제 고용률 제고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고용률 외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거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일 것이고, 이게 목표로
제시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그 일가 균형을 위한 뭐 시간제 일자리의 제공, 일자리의 확산 이렇게 이제 정책 목표를 가져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사업으로서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 등을 좀 불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시사점이 도출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은 시간제 시간제 근로 정책이 단지 시간제만 가지고 운용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 시간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장시간 전일제 근로가 규범인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거와 같이 뭐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어떤 가치 확산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제일 먼저 저는 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예기치 않았던 부분에서도 좀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12월에 그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래로 초과 근로 수당 산정에 관한 통상임금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소진 관행에 적극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변화가 지금 기업에서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어려움이 여성들은 뭐 여성이든 또는 이제 청년층이든 이제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시간제에 대해 수요가 있지만 기업 측에서의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요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하고 같이 가게 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예기치는 않았지만은 우호적인 여건도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확산으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생활 양립을 위한 좀 더 좀 높은 가치에 두고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확산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뭐 직업 선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좀 여러 직업 경험을 거쳐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젊은 층들의 일과 교육에 병행하려는 요구, 그다음에 은퇴기 근로자들의 요구까지도 다 포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 관련해서 일본에서 재작년에 이제 향후의 파트타임 노동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전문에 좀 자료를 3페이지에 제가 좀 참고 자료를 넣어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좀 큰 맥락을 가지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간제 근로에 대한 지금 법적 규율이 굉장히 모호하고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법을 가지고서 운영될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로는 대체로 이제 통상 근로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의 근로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 상태고요. 군기법에서 뭐 시간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근로조건 보호에서 비례성 원칙 같은 게 제시되어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임금 근로 임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근로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비례성 원칙이지만 단 유급 주 휴일이라든지 산전휴 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과연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들한테 유급 주 휴일이라든지 산전휴 휴가 같은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을까? 아마 거의 안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문화된 어떤 조항들을 좀 되살리고 그다음에 차별금지 시간제 근로자의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법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간제법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줄여서 뭐 기간제법이라고 얘기하듯이 큰 부분이 이제 기간제법이지 그거에 이제 단시간 근로의 보호 부분에 지금 묻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자의 능력 개발 같은 것은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이제 한 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모호하게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법적 규율 부분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오늘 제공된 여러 사례들과 더불어 일본에서도 이제 그 파트타임 노동법이 이제 제정됐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 좀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현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우려되는 시사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잘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이재만 교수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토론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이 고용률 70%와 시간 선택지 일자리,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데 뭐 수단과 목적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간 선택지 일자리 확산이란 것은 그 필요성과 명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지표를 본다면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 지난 5년간 경제 성장률이 지금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만 불 이상의 지금 2007년 이후에 지금 8년째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3만 불, 4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정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 비교론적으로 바라볼 때 OECD 국가 13개국 전체가 고용률 70%를 가지고 넘지 않고서는 3만 불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경제 성장으로서 과연 이 고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이냐? 지금과 같은 2.8%의 어떤 경제 성장률, 평균 경제 성장률 하에서는 1%에 불과합니다. 그럼 매년 5% 정도의 어떤 고용률 향상을 해야지만 정부 과제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제 정책과 함께 사회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경제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고용률 70%, 3만 불, 4만 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에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런 필요성과 이런 우리가 당위성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오늘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양적 성장이냐 질적 향상이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층이 아주 두텁게 존재합니다.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토론 중 대부분이 지금 제도론적인 입장에서 시간 선택지 일자리는 이상형적으로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4대 복지라든지 그리고 양질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시점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정책 그리고 시간 선택제의 필요성이 야기된 지 채 1, 2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현상이나 그리고 일본의 경험을 보더라도 네덜란드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시작되어서 2000년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시간 조정법이라는 어떤 규제, 법제화가 실질적으로 실행됐다는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시간을 가졌던 부분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에 20년에서 25년 이후에서야 이제 정책의 어떤 규제성이라든지 법제화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그 이유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더 좋은 임금과 근로조건 4대 보험을 다 갖춘 일자리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고용 안정도 원하겠죠. 그런데 시간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이라면 모든 걸 갖추고 난 다음에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제공하라. 선뜻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실효성을 따지고 본다면 제도론적인 입장과 함께 노동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3쪽에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볼드로 표시를 해왔어요. 그 두 번째도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시간 선택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이견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볼드로 된 뭐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는 시간 선택지 일자리 희망하는 다수의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 근로자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일단은 물론 나은 근로 조건과 처우 그리고 더 높은 임금이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일자리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양적으로 많이 창출한 이후에 현재 노사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질적 성장을 노사 협력하에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을 거란 거죠. 시간 선택지 일자리 질 향상은 향후 노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 이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면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기구한 데에 그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KDI의 나라 경제 기구한 부분인데 물론 좀 과감하게 적었어요. 많은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 선택지 일자리 제도론적인 접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론적인 입장에서도 주장이 필요하지 않느냐의 측면에서 제목이 그렇죠. 시간 선택지 일자리 질 향상은 전제 조건이 아닌 해결 과제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활성화할 때 이걸 전제 조건으로 시작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물론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게 보장되고 있죠, 사실. 하지만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시간 선택지를 활성화시키는 시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과연 지금과 같은 질적인 것이 겸비되고서 시작했는가라는 걸 바라볼 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빨리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사실 좋아요. 하지만 과연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공 부분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입장을 좀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노사의 어떤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제가 4쪽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정착된 이 백유식 박사님의 용어입니다. 27, 54세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과 장시간 근로시간 풍토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경제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제도 도입 및 관행 개선을 통해서는 노동시장 친화적인 시간 선택지 일자리 창출. 양질을 논의하기에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 힘들습니다. 물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좋겠지만 기업의 또 나름대로 있던 경쟁 메커니즘과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는 강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대 네덜란드가 했던 어떤 그런 규제적인 정책 이런 부분이 선행된다면 과연 기업들이 선뜻 받을 건가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확신이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친환적인 선택 일자리 함께 고용 및 근로조건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노사정 정부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인 일단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가는 양질의 시간 선택지 일자리가 우리의 이상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빨리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은데 지금의 정책 우리가 제도론적인 관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노동시장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는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우리가 말한 검증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기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 선택지 일자리 장점을 모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더욱더 모릅니다. 그럼 시간 선택지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4대 보험이라든지 많은 양질의 근로조건을 일단은 얘기하지 않고서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활용함으로써 그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면 많은 기업의 시간 선택지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노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고 또다시 노사협의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에 제시한 방향성과 내부의 어떤 움직임이 맞아졌을 때 질적 향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향후 노사 정의 해결 과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그 시장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있고 그걸 좀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노동시장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그 발제셨어요. 두 분의 발제가 모두 다 이게 사례 발표였기 때문에 이게 발표에 관한 그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한국적인 적용에서 어떤 점이 있다 하는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와 거의 같은 수의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만은 혹시
그 좀 토론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받고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손을 들어서 예. 마이크가 이쪽 마이크를 좀 받으셔서 이쪽 좀 전달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실 때 좀 소속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좀 그 질문하고 싶으신 분을 일단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하기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서. 저는 기업 입장에서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보다 그냥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속은 제가 그냥 기업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마지막 발제하신 그 이 교수님께서 뭐 기업은 시간 선택제의 장점을 모른다고 단언하셨는데, 시간 선택제에 대한 장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알고는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고민은 시간 선택제 결국 잡 쉐어링인데, 이거를 통해서 얻는 효용보다는 결국은 비용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데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 이제 사례에 그 기업들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을 고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아무 분이나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정부 여기 발표된 내용에 보면 정부 정책도 대부분 이제 노동자의 이제 권익 보호 또 유지 측면에서 이제 많이 정책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럼 그쪽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규제와 법을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추가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어떤 결국은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 크니까,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인책 내지는 정책적 지원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자 없으시면은 오늘 그 발제하신 그 5분 선생님들 중에 요 지금 질문하신 분 포함해서 좀 더 멘트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 좀 해주시죠. 예. 금방 말씀하신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측의 지금 시간제의 활용에 대해서 물론 일부 그 리테일이나 소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미 전일제가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 규모로 굳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도 네덜란드 연구를 같이 가서 주로 물어본 게, 이게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치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훈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전일제랑 똑같이 시간 절약해서 전일제와 다르게 훈련을 안 할 수가 없고, 또는 조금 줄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에 맞춰 줄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시간제가 오히려 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집중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전일제가 8시간 한다고 하면 8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못하는 데 비해서 가령 6시간 하거나 일주일에 4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일제가 그 같은 시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에서 뭐냐면, 이 업무로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공급하는 게, 이게 업무로드가 항상 평평한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에 시간대별로 아니면 주일별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거 매치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전은 사람이 없는데 오전 오후 풀타임을 쓰니까 똑같이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에 사람이 많을 때는 좀 더 시간제를 이용해서 고용하고, 평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전일제로 고용하고, 추가로 조금 더 많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시간제로 고용해서 실제로 업무 로드하고 인력 배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한 게 네덜란드고, 네덜란드 그걸 위해서 소프트웨어 패키지까지 개발될 정도로. 그리고 영국도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공부문에서도 NH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인력하고 그다음에 업무로드를 굉장히 최적화해서 매칭을 시키는 시스템이 발달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경우에는 풀타임을 쓰니까 손님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냥 쉬어야 하는데 그럴 때 굳이 쉬지 않고 또 근로자들이 또 뭐 굳이 풀타임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을 때 거기 매칭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도 효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로시간 관리 얼마나 철저한가, 근로시간 정의가 뭔가, 그리고 근로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령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저는 업종 가운데 근로시간 정의가 명확하게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로시간 때문에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했는데 출근 시간, 그다음 업무 준비 시간, 휴게 시간, 점심시간, 그다음에 퇴근 시간, 작업 정리 시간, 교육 시간, 큐티 시간 이런 거 다 따져보면요. 회사별로 들쑥날쑥해요. 어떤 거 노동조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간제 근로를 잘 활용하는 게 근로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시간 단위로 사람들을 짜야 하니까 시간의 플래닝이라든지 스케줄링, 워크 스케줄링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시간제를 활용하면서 기업들이 거꾸로 시간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가 나가면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제 근로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랑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런 것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쓰는 게 단지 노동에 밀려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나름대로 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시간제로 써도 비용만 처리하고 이익이 떨어지려고 하면 안 씁니다. 다른 나라에 쓸 수 있던 그런 것들을 이미 자기들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규제만 있다고 쓰는 건 아니죠. 규제가 아무리 있어도 기업이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쓰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극복해온 경험인데 우리는 안 써봤으니까 비용부터 생각하고 걱정부터 많이 되는 거죠. 예, 너무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가 좀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고 시사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게 우리 고용 정책을 좀 입안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분 나와 계신데 쭉 같이 하셨어요. 혹시 실장님 이 토론을 듣고 또 따로 잠깐 하실 말씀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다 좋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저희들이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면서 우리 김영옥 박사님, 이지만 교수님 김영옥 박사님 말씀하신 70% 추진 과정에서 수단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던 이런 오해들 또 그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대외적인 어떤 표명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실제로 양적 중심에서 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이 또 유용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양과 질이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이 선우냐 이쪽 저쪽을 저희들이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래하는데 때로는 양적인 어떤 것들이 쌓이면은 질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정책은 하여튼 두 개 다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간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부분이 먼저 선도하고 민간은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산하는 전략으로 잡고 있는데 좋은 말씀 주신 거 고맙고 저희들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선택지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